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2일, 10월에 도순이 지났고 이제 두 달 10일가량이 남은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달 10일가량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은 왜 뒤늦게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가. 자, 여기서 뒤늦다는 얘기는 가로 안에 넣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럼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 이게 이제 모든 분들의 관심일 텐데,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이미 팔았습니다만은 좀 잘못 판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는 제대로 잘 팔아보자 라는 생각에 한번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 오늘 장 한마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똑같진 않아. 이걸 이해하면 다른 그림이 보여. 네.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더멘털하고 그다음에 숫자에 정확히 딱딱 맞아서 흘러가진 않더라. 숫자를 거쳐서 가긴 하는데, 즉 평균 회귀 같은 건 하는데 숫자에 딱딱 맞아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 않더라.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사고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가 컴퓨터 같지 않더라. 좀 대충대충 하더라. 그래서 주식시장은 컴퓨터처럼 반응 안 하고 대충대충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걸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전반적인 시장으로만 한번 살펴볼게요. 핀비즈를 통해서 지난 주말 볼게요. 자,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라클만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건 오라클이에요. 다른 AI 관련주들 다 올랐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브로드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자, 이 오라클이 이번 시장을 읽어내는 핵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이따 오라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주 한국 마감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의 QT, 즉 양적 긴축이 2주간 멈춰 있습니다. 오히려 살짝 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것이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신용 쪽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다면 결국 신용 쪽에서 불거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건 여전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3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 별일 없이 지나갈 게 가장 높은 시나리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몰랐던 신용 사건이 추가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뭐죠? 네, 세 번째로 어디 갔어? 잠시만. 까먹었어. 죄송해요. 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돌아서면 까먹어. 세 번째는 금리를 더 내릴 거라는 거. 이게 두 번째다. 금리를 연준이 더 내릴 거라는 거.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요, 금리를 더 내리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서 버블이 오는 과정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국가부채하고 연결해 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데요. 국가부채를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각 국가들이. 도무지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이거 관련된 논평이 좀 있었는데요. 부채를 갚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죠? 부채를 녹여버리면 되죠. 부채를 녹이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인플레이션이다. 자,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부채를 녹일 수 있다. 이 방안을 중앙은행과 짜웅짜웅 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게 나중에 어떤 위기를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어찌되었거나 현재 굉장히 신용 확장의 사이클이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안이함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딘가에서 문제는 불거지고 있고 문제는 터질 것이다 라는 건 잠복되어 있는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신용 문제가 갑자기 확산된다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연준은 대응할 것이다 정도로 보고, 그렇다면 진짜 버블이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버블의 가장 앞단에는 AI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버블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누도록 하죠. 오늘은 이거 특집으로 아예 그냥 딱 오늘 아침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다른 얘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일단 데이터 값 봐야 되겠죠. 눈으로 봐야 되니까. 자, 금리부터 볼게요. 금리가 떨어졌던 게 10년물이 3%대 떨어졌다가 4%로 복귀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3.968에서
4.013으로 올라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2년물도 다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물, 장기물 모두 금리가 올라오는 양상 보여주었고요. 자, 1번은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자, 저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어요. 지금 총리는 기존대로 그대로 갈 것 같은 분위기고요. 높은 확률로 그랬었죠. 네, 그런 분위기인데 조금 더 확인해보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값 볼게요. 달러값 살짝 올랐고요. 네. 그러면서 원화는 약세입니다. 원화 약세이면서 그럼에도 엔화 대비로는 역시나 100엔당 943원 계속 말씀 940원 언저리 내외가 껌딱지처럼 붙어있다. 다시 복귀했네요. 여기로. 네. 그래서 원화는 엔화를 추정한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뭐 원화가 약세라서 위기다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볼게요. 자, 그 원자재 가격 보시면 유가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고, 네, 유가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고 오를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값은 한번 숨고르기 했습니다. 너무너무 급하게 올랐죠. 예, 금값이 너무너무 급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은값도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은은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고, 은값이 너무 급하게 올라서 조금 걱정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경쟁 업체의 등장, 어디? 금은. 네, 금은이라는 경쟁 업체의 등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용 위험의 증가. 오늘 이제 저거 이제 좀 반등했어요. 지금 저 데이터 토요일 날 데이터라서 지금은 10만 9천 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는데, 최근 약세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경쟁 업체의 등장과 신용 위험의 증가. 네, 두 개가 다 비트코인한테는 정말 안 좋은 뉴스죠. 일단 경쟁 업체가 등장하는 건 뭐 누구에게는 안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신용 위험 증가는 신용을 많이 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주 큰 악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빠르게 지난 주말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나온 몇 가지 뉴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뉴스는 뭐였냐면 AI에 대한 대출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대출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엔비디아가 젠슨 왕이 3조 달러 이상 투자해야 된다 2030년에 라고 했는데, 말씀드리긴 분석을 하기를 얘네들이 한 1.5조 달러 정도는 자체 현금으로 조달할 것 같기도 한데, 나머지 한 절반 이상은 어떻게 조달하지?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 결국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첫 번째 테이프를 누가 끊었다? 오라클이 끊었다. 오라클이 지금 순이익보다 더 큰 규모의 채권 발행을 했고요. 그 180억 달러 채권 발행하는데 자금이 600억 달러인가 800억 달러인가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는 기대도 큽니다. 자, 여러분, 과잉이라는 거는 내 돈 내산으로는 과잉이 없어요. 예. 근데 내 돈으로만 안 되고 빨리 급하게 성장하고 싶어서 남의 돈 땡길 때 드디어 과잉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자, 대출권에 있는 은행이나 투자은행들도 이거 뭐야 이러고 있었다가 이제 분위기 파악해 보니까 이거 뭐야 남는 장사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골드만삭스도 AI 인프라 대출에 진입할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글로벌 뱅킹 및 마켓 부분 내에 새로운 전담팀을 신설했다는 뉴스입니다. 이 신설된 전담팀은 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것이고, 이쪽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의 인프라 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데이터 센터, AI 프로젝트, 전력 통신 네트워크 등 AI 경제의 물리적 기반 시설에 대한 자금 조달을 주도하는 부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제 막 무언가 시작된다. 자, 오늘의 그 마지막에 수미 쌍관법이야. 자, 이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잠깐 돌아가서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들은 왜 이제서야 삼성전자를 매수하는가? 물론 이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6조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12조 나왔으니까 매수하는 거긴 한데, 이상하다. 대표적인 게 숀킴 아니에요? 제가 숀킴이 이겼어? 각도기가 이겼어? 내가 작년부터 계속 숀킴 틀렸다 계속 얘기했죠. 숀킴 이 사람 HB 하나도 모르네 라고 얘기했었죠. 와,
야, 자, 변방에 구석방에 있는 이렇게 골방에서 유튜브 하는 각도기가 숑킴을 이겼네. 야, 신기하다. 그죠? 근데 이거 저는 일단 첫 번째 의문이 도대체 저보다 연봉을 몇 배나 더 많이 받는 그 숑킴이 왜 틀렸느냐는 거야. 왜? 거기서부터 오늘의 의문이 시작됩니다. 이 의문을 풀어야 외국인들이 왜 뒤늦게 삼성전자를 샀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그 댓글창에 댓글 우리 그 지원 사격을 해주는 많은 우리 그 구독 파트너들이 계시죠.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주말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네, 그거였네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 외국인들이 일단 IT 기술주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엄청나게 떨어진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얘네 잘 몰라요, IT를. 자, 그러니까 얘네들의 소스는 뭐냐면 그냥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해 주는 걸 따라가는 것밖에 소스가 없는 거야. 스스로 분석이 안 돼. 너무 어려워서.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이거는 우습게 얘기야. 이거는 그냥 휙 지나가. 여기에다가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할 얘기를 초점 맞추지 마세요. 자, 글로벌 반도체 수장을 한번 찾아볼까? 한번? 자, 이제 엔비디아부터 볼게. 자, 엔비디아 누구죠? 젠스롱 항저러 이거잖아. 중국만 항저러 잘 모르겠어 발음. 하여튼 영어로 젠스왕이고 중국 다 있어요. 중국으로도 이름이. 자, 그다음에 또 AMD 볼까요? 네, 그다음 중요하다고 하는 네, 잠깐만. 인텔부터 먼저 보자. 인텔. 자, 이번에 바뀌었어. 팻 갤싱어에서 바뀌었단 말이야. 자,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대장이라고 할 수 있지.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TSMC 한번 볼까? TSMC. 네. 이분은 원로이시긴 한데, 네, TSMC는 뭐 당연히 대만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AMD는 누구야? 리사수죠. 리사수. 네.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리사수. 자, 그러면은 자, 시스템 반도체 3대장 봤어. 그다음에 어디야? 브로드컴은 뭐예요? 자, 브로드컴 싱가포르 회사입니다. 미국에 상장됐지만 여러분. 자, 그다음에 너무 뻔한 얘기인가? 자, 그다음에 세계 2대장 메모리 업체 사장 누구야? 자,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최땡땡님이 사장인지 그 진짜 사장이 다른 분인지 지금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두 분 다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 다. 자, 지금 얘기한 5명 CEO의 공통점을 찾으신 분 뭘까요? 예, 뭘까요? 답 빨리 나온다. 그렇지, 전부 다 동양인이에요. 전부 다 동양인. 자, 물론 저 반도체 네덜란드 ASML이라든가 KLA라든가 뭐 트레이스라든가 이런 쪽은 좀 아니에요. 좀 아닌데 섞여 있긴 해요. 그런데 이거 주요 핵심 시스템 앤드 메모리 기업들의 수장이 다 동양인이라는 거지. 자, 이거는 그냥 재미로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얘들이 조금 이게 어려워. 이쪽 애들이 좀 어려운 거야. 연산하고 이런 게 얘들 입장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이해 부족이다라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일단 삼성전자를 왜 지금에서 사느냐. 자, 메모리 칩에 대해서 인식이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팹리스가 진정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가져서 팔 수 있는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CPU, GPU를 진정한 반도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는 커머더티라고 부릅니다. 커머더티 칩이라고. 그리고 이게 다른 말로는 싸구려 칩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메모리는 대체 가능하잖아. 이 회사 거, 저 회사 거, 저 회사 거 다 쓸 수 있잖아.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좀 특성을 가지고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많아. 메모리는 그냥 쌀알이나 석유나 이런 거랑 비슷해. 흔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커머더티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 GPU 투자하고 뭐 이런 쪽에 투자하느라고. 그러니까 브로드컴, 엔비디아 날라갔죠. 자, AMD는 조금 경쟁에서 좀 처진 바람에 들어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범용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할 수 있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순환적으로 매일같이 순환해서
그 공급 과잉이 발생해서 폭락하면 뼈도 못 추려. 이거 뭐 석유 많이 캐면 그런 거고 쌀 많이 심으면 그런 거지. 반도체 많이 심으면 그런 거야. 메모리는 그런 거야.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런데 AI 시대에 와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요? AI 그래 GPU 좋은 거 알겠어. CPU 좋은 거 알겠어. 니네 거 좋아. 그래. 니네 그래. 가슴에 털 났다. 왜? 니네 거 좋다. 왜? 문제는 계속 폰 노이만 방식이지. 폰 노이만 방식이라서 얘들이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GPU, CPU는 혼자 돌지 않아요. 반드시 옆에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 그거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메모리 갖다 붙이면 되지 했는데 갑자기 GPU하고 CPU 연상 능력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진짜 개 빨라진 거야. 100m 5초로 달리는 애들이 나온 거야. 100m 5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인 삼각경기란 말이지. 문제는 2인 삼각경기. 반드시 옆에 메모리를 달리는 거야. 나는 100m 5초에 달릴 수 있어. 까불지 마. 100m 5초에 달릴 수 있어. 이제 3초 때 진입한다. 이제 곧 2초 때도 간다. 2나노 간다 이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메모리 2인 삼각이야. 문제는 2인 삼각이 얘는 14초야. 얘는 14초. 100m 14초. 14나노에 놀고 있고. 최근에 이제 12초까지 빨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10초 때 10나노 10초 때 가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2초 때 3초 때인데 너 뭐니 너? 야 이거 빨리 가야 돼 지금. 이거 빨리 가야 결승 넘어야 돈 벌어.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문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니네 몇 개 붙여 빨리. 몇 개 붙여 빨리. 빨리 몇 개 더 붙여. 이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게 뭐다? HBM이다 라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병목이 그래 니들 잘났어. 니들 잘나 가슴에 털 나고 니네 잘났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거야. 혼자 갈 수 없어요. 폰 노이만 방식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그 최근에 메모리 가격 볼까요? 이거 좀 이거 진짜 신기해. 볼 때마다 신기해. 더 올랐어요 여러분. 저 그리고 지난주 그 오후 항공 마감에서 디램 익스체인지 반도체 가격 보여드렸잖아요. 디램 익스체인지 그때도 막 5% 올라갔는데 그때가 제일 위에 그 DDR5가 9인가 8이었단 말이야. 지금 보세요. 지난 주말에 미쳤어. 10이야 지금. 5% 올랐어. 5%. 아까 차트 다시 한번 보죠. 차트가 저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차트로 표현된 게 이거예요.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그 언론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조선에서 나온 건데 지금 업계에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뭐냐면 이렇게 전 영역에 걸쳐서 뭐 D램은 물론이고 HBM은 물론이고 HDD, 그다음에 SSD 모두 쇼티지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한 사람은 누구냐면 대만에 이거 원래 중간 도매하시는 분이 여기에 이제 인터뷰를 땄는데요. 이 언론은 중간 도매하는 사람들이 물량이 없어졌다는 거야. 근데 왜 물량이 없어졌냐? 여기서 이제 외국어 하나 쓰겠습니다. 외국어. 데이터 센터 스케일을 업 하는 이 애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빅테크 애들이 아도를 찍어간다는 거야. 아도. 외국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어를 좀 썼어. 애들이 아도를 다 찍어가니까 우리가 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야, 물량 함부로 내지 마. 계약된 것만 내. 나머지 아껴. 지금 이런 분위기라는 거. 이런 분위기라는 거지. 오메? 와, 그런가? 네,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진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근원적인 기술적 그 어떤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왜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왔느냐? 일단 앞서 2인 삼각경기다. 폰노이만 방식으로 인해서 GPU, CPU 혼자 달릴 수 없고 메모리를 옆에 끼고 달려야 되는데 메모리 속도가 병목의 주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병목을 해소하려면 속도의 병목을 해소하려면 DDR의 성능이 최고조로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한 장 쓰던 거를 8장 쓰고 8장 쓰면 12장 쓰고 나중에 16장 쓰고 나중에는 뭐 20장 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DDR의 총 수량 기준으로 HBM 수량은 크지 않지만
이 HBM 하나 만들려면 D램이 예를 들어 12장 만드는데 12장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계속 깨지니까. 쉽게 얘기하면 뒷판을 얇게 갈아서 패스츄리처럼 갈아가지고 그 패스츄리를 쌓는 개념이에요. 패스츄리 잘못 건드리면 빡 깨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 거야. 조금 과장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수율이 안 나와요. 수율이 안 나오니까 DDR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더 많이 들어가야 돼. 뭐 그런 상황이 첫 번째고. 그래서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깨달은 거지. CPU 업체인 인텔에서 봤잖아. 이게 기술적 난이도가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이 상황들이 온 결정적인 이유를 보면 미국 애들이 만들어낸 스마일 커브에서부터 또 근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팹리스만 잘하면 돼. 팹리스만 잘하고 마지막 판매만 잘하면 돼. 그러니까 스마일 커브가 이렇게 돼 있잖아. 중간에 선이 그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 이익이 높은 거는 우리가 먹을게. 팹리스하고 마케팅하고 우리가 먹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건 니들이 해. 동양 애들 니들이 해.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웬걸 기술적 난이도가 정말 개 올라가서 이렇게 된 거지 지금.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지금 쇼티지 나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 별 웃기는 아니면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기술적 난이도가 올라와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못 만드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한계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다음에 21년, 22년, 23년, 24년에 메모리 업체들의 큰 상처가 있습니다. 죽을 뻔했거든. 적자 빵빵 터지면서 망할 뻔했거든. 그러니까 설비 증설이 어떻다? 설비 증설의 보수적이다. 설비 증설 아니 작년만 해도 플러그 뽑았다 그랬잖아. 그잖아. 작년에 플러그 뽑았다. 이제 망했네 이러고 아마 그때 그 집행했던 사람들 휘청휘청해서 자리 그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상해진 거죠. 왜? 대형 공장 뛰게 하는 애들이 와서 원래 유통업체한테 팔았거든 메모리를. 근데 공장 뛰게 하는 애들이 와서 유통업체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와서 물량 좀 주세요. 네, 물량 주세요. 얼만큼 줘요. 언제까지 얼만큼 만들어 주세요. 대표가 누구였다? 샘 얼트먼이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얘네가 요청한 수량 얼마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얘네가 어떻게 얘기하면 웨이퍼 수량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몇만 개, 몇십만 개, 몇백만 개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고 웨이퍼 수량으로 얘기했습니다. 웨이퍼 한 장에 칩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웨이퍼를 얘기했단 말이야. 몇 장 얘기했어요? 90만 장 얘기했습니다. 90만 장. 90만 장. 자, 근데 이게 90만 장이 웨이퍼예요. 웨이퍼. 다시 한번 웨이퍼 하나의 칩이 수백 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많게는 뭐 더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어. 얼마나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 웨이퍼를 90만 장 달라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D램, 뭐 HBM을 만드는 그거인 D램을 만드는 총 웨이퍼의 그 월 생산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에? 야, 160만 장에서 180만 장이야. 160만 장, 180만 장. 자, 160만 장에서 180만 장 만드는데 90만 장 달라 그래서 절반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최태원 회장은 뭐라 했냐면 오픈AI 요청 물량이 현재 전 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제 AI의 도움을 저도 좀 받았는데 공장 한 개 짓는데 도대체 공장 하나에서 월 몇만 장 만들어, 웨이퍼 몇만 장 만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공장 한 개에 한 10에서 20만 장 만든답니다. 여러분 10에서 20만 장. 그리고 그럼 공장 한 개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어? 했더니 20에서 50조 들어간대요. 30조 조금 넘게 들 거라고 얘기하고 부대까지 하면 추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ASML을 만든 거 EUV 그거 장비 2대인가 1조 들여서 삼성전자 들여왔잖아요. 2대에 1조예요. 자, 그러면은 비용이 이게 늘어나 줄어들어? 무조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에서 50조가 아니라 30에서 50조 얼마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면 10에서 20만 장 만들어. 자, 그러면 90만 장을 더 만들어주면 기존에 있었던 것도 지금도 쇼트인데 샘 얼트먼이 요청하는 거를 더 만들려면 어느 정도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만큼만 더 만든다고 예를 들면 지금 공장에 몇 개가 필요해요? 5개나 6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많게는 7개까지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돈이 어떻게 드느냐? 5개면 30조 찍고 150조에서 7개면
37에 21 200조예요. 근데 조금 더 많이 지면 이것저것까지 합치면 300조 원 이상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500조거든. 근데 2030년까지 이거인데 300조 쓰면 어떻게 돼? 많이 쓰긴 해. 항상 삼성전자는 수소사적인 그런 태도가 있어. 근데 여기서 300조? 투자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망할 수가 있어요. 이런 정도의 설비 증설이라면.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잠깐 이제 가봅시다. 어떻게 해서 오라클의 핵심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자, 오라클이 그 순이익이 130억 달러가 안 되는데 이번에 자금 조달한 게 얼마라고? 180억 달러. 그래서 그랬죠. 그런데 젠슨 왕이 지난 주말에 어디 그 대만에인가 중국에서 실린 정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2030년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3조에서 5조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양이죠. 자, 그런 엄청난 양을 감안했을 때 오라클의 지금 투자는 초기에는 마진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한꺼번에 마진을 땡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라클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구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 이런 회사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급으로 올라가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와 손잡고 그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 그 GPU 데이터 센터를 제대로 만들면 그런 급의 회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목숨을 건 도박을 지금 시작을 한 것이다. 근데 과연 도박일까라는 생각이죠. 어쨌든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연 앞서 언급드렸던 골드만삭스가 대출을 시작한다. 대출을 위한 팀을 만들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인데 드디어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 이제 제2의 철도혁명이 아니겠냐, AI가. 그다음에 통신 인프라 투자가 GDP 대비 한 2%, 3%, 그다음 철도는 GDP 대비 5% 이런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건 그렇게 될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돈만 벌어준다면 가능한 얘기인 게 옛날에는 알고리즘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컴퓨팅 파워, 하드웨어를 준비하지 못하면 알고리즘이 있어봐야 써먹지를 못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향한 목숨을 건 대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여기서 1등 못하고 뒤처지는 순간 끝난다. 우리의 사업 기반은 다 매몰되고 상대한테 싹쓸이 당한다. 라는 불안함들이 지금 빅테크들 안에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리스크 요인을 한번 보죠. 리스크 요인은 아니 그래서 돈을 버냐고. 그렇게 투자 그래 100보 양보해서 니네 그렇게 투자할 거야. 그래 알겠어. 근데 그럼 돈을 벌 거야? 자, 현재 오픈 AI가 8억 명의 그 사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8억 명. 근데 구독료 내는 사람 얼마일까요? 야, 5%. 내 주변은 내는 사람 많던데 5%만 구독료를 지불하네요. 그러니까 현재는 전부 적자죠. 천문학적인 적자가 계속해서 난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우리하고 같이 해서 우리 지분 좀 갖고 가시고 이렇게 GPU 좀 주시고 메모리 좀 주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뉴스가 있어요. 연결되어서 오픈 AI가 챗 GPT 쓸 때 옆에 광고를 박을 것이다 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관을 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챗 GPT가 광고를 박으면요 진심이란 얘기죠. 진심이란 얘기입니다. 광고비 받아서 이거 일부 충당하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구글하고 메타 모델을 내가 갖고 와서 쓰겠다 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자, 리스크는 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뭐냐면 그 빅테크 업체들이 아, 이거 돈 안 되는데? 아, 그리고 여력이 없는데? 하고 이제 그 설비 증설을 줄인다. 이러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빅테크 업체들과 젠슨 왕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상황은 되게 절실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얘들이. 여기서 우리 밀리면 끝난다. 라는 그 절실함이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 배어 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삼성전자를 언제 팔아야 되느냐로 넘어가 보면
삼성전자 일단 가격이 오르는 중에는 팔면 안 되시겠죠? 디램 가격이 오르는 중에서는 예. 디램 가격이 오르는 중에는 파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의 절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쇼티지고 근데 문제는 22년, 23년, 24년에 그 아픈 경험이 너무 트라우마로 작동을 해서 설비 증설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앞단의 그 빅테크 업체들이 요청하는 건 그 용인 클러스터가 몇 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야. 이걸 다 지어주려면. 용인 클러스터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로 안 되고요. 얘네들이 원하는 그거 몇 개가 필요하대요. 와, 미친 거지. 자, 그래서 드디어 그 글로벌 그 인베스트먼트들이 추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숑킴은 이제 자리가 날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 규모가 미쳤어요. 하이닉스 역대 최고 실적을 26년에 낼 것이다. 그리고 하이닉스 역시 역대 최고 실적을 26년에 낼 것이다. 자, 그러면 투자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략 26년도 중반까지는 공간이 남아있다. 로도 볼 수 있죠. 주가가 빨리 오르면 그건 짧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가 빨리 오르면은 26년 연말 거를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지금 갖다 막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정치 중에 제일 높게 나온 거는 삼성전자 90조 원이 나왔죠. 삼성전자 90조 나왔고 하이닉스 80조 원 뭐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연락 갖다 쓰는 거지. 그러면 추정이익 영업이익 대비 보통 얘네들이 이제 PER 배수가 막 한 10배 좀 넘어가면 이제 항상 고점이었으니까. 그럼 우리 좀 보수적으로 본다면 영업이익 10배 근처면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그거 다 안 끌어다 썼죠. 그냥 외국인들이 급하게 삼성전자를 사고 계속해서 한국에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아이디어 추가 가동률이 어떻게 될까? 가동률이 이 말인즉슨 가동률이 어떻게 될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장 증설 뉴스가 나오면 누가 좋을까를 보셔야 되겠죠. 네,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주식들은 되게 재미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느라고 돈이 다 흡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시세를 뽑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항상 조금 너무 일찍 가서 좀 문제이긴 하다. 여러분 이거 천천히 대응하세요. 네, 너무 일찍 간 건데 가동률이 올라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동률이 맥스에 가면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설비 증설이 나오겠죠. 설비 증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 건가에 대한 근원적인 그 지금 현재 그 반도체 투자 아이디어와 그 투자하는 주체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하나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좀 러프하게 한 거니까 러프하게 들어주세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